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시니어 건강행복TV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오늘은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 하나부터 던지겠습니다. 만약 내일 병원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얼마까지 병원비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1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실비보험이 있으니까 괜찮다. 매달 보험료도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 큰 걱정은 없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이 이미 매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안에 연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병원비를 막아주는 제도가 이미 법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제도들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파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병원에 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고 병원부터 가신다면 여러분은 같은 치료를 받고도 누군가는 몇백만 원만 내고 누군가는 수천만 원을 내는 잔인한 차이를 직접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대한민국 의료비 제도의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단순히 지원 금액이 조금 늘어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병원비 때문에 노후가 무너지는 일을 국가가 법적으로 막아주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켜줄 국가보장 의료비 4대 방패가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무엇을 어떻게 신청해야 실제로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지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병원부터 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당연한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문제는 병원이 아니라 병원비가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병 자체보다 병원비가 더 무서워서 치료를 미루고 계십니다. 혹은 반대로 치료는 받았지만 그 대가로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메디컬 푸어라고 부릅니다. 의료비 때문에 가난해지는 현상입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 세 가지만 떠올려 보셔도 치료비는 순식간에 수천만 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실비보험은 모든 병원비를 다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비급여 항목, 고가약제, 장기 치료로 이어질수록 본인 부담은 계속 늘어납니다. 더 큰 문제는 실비보험료 자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올라가고 갱신될 때마다 월 10만원, 20만원이 아무렇지 않게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평생 보험료를 내다가 정작 큰 병이 왔을 때 보험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그제서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를 정부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개인이 보험으로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국가가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상한을 직접 통제하는 구조로 말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아무리 큰 병이 와도,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개인이 감당해야 할 금액에는 명확한 한계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6년 의료비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가가 준비한 4가지 방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4가지는 서로 다른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안전망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패는 병원비를 쓰고 나면 현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방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까지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방패는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병원비 자체를 극단적으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네 번째 방패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요양 구조를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이 4가지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도 모르고 지나가느냐에 따라 노후의 안정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 4가지 방패 중 어느 하나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면 국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4가지 방패를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끝까지 설명드리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패는 이름부터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해 동안 병원비를 아무리 많이 써도 내가 낼 돈에는 상한선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한선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혜택이 큰 구간이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입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6년 기준으로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약 90만원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1년 동안 병원에서 5천만원을 쓰든 1억 원을 쓰든 여러분이 실제로 부담하는 돈은 약 90만원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 이상으로 낸 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두 계산해서 여러분의 통장으로 돌려줍니다. 이 제도만 제대로 활용해도 병원비로 파산하는 일은 사실상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돈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의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1년 동안 병원비를 아무리 많이 써도 개인이 감당해야 할 금액에는 분명한 상한선이 있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나는 왜 한 번도 돌려받은 기억이 없을까? 이 제도가 정말 존재하는 게 맞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도 절차를 모르거나 놓치면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병원에서 계산해주는 돈이 아닙니다. 병원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년 동안의 의료비를 모두 집계한 뒤 기준을 초과한 금액이 있는 사람에게만 환급 대상 안내를 보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연락처 미등록, 계좌 미등록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명의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환급금은 그냥 멈춰서게 됩니다. 안내 문자가 와도 우편이 와도 그걸 보고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주소 변경이 잦았던 분들, 휴대전화가 없는 분들은 이 안내 자체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수천만원 쓰고도 정작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대로 두고 지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 두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사에 직접 방문해도 되고 전화로도 가능하고 가족이 대리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조치만으로도 여러분은 병원비 안전망의 절반 이상을 이미 확보한 셈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방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이름부터 조금 무섭게 들립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말은 병원비가 한 가정의 삶을 흔들 정도로 커졌을 때 국가가 개입해 막아주겠다는 뜻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가 급여 항목 중심의 안전망이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그 바깥을 메워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지는 이유는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 때문입니다. 검사비, 특수치료, 고가주사 이런 항목들이 쌓이면서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이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서 가구 소득 대비 병원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가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가장 낮은 구간에서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제도 역시 자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병원비를 다 낸 뒤에 사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난 다음에 관련 서류를 모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다고 느껴져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신청으로 수백만원, 많게는 천만원 단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수고는 충분히 감수할 만합니다. 이 제도는 중증질환뿐 아니라 장기치료, 희귀질환, 고액검사와 시술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방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특정 중증 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극단적으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진료에서는 본인 부담률이 20%, 30%가 될 수 있지만 산정특례 대상이 되면 이 비율이 극히 낮아집니다. 암 환자의 경우 진단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본인 부담률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같은 치료를 받아도 병원비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집니다. 문제는 이 제도 역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사가 산정특례 등록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일반 환자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진단 초기부터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항암 치료나 장기 치료가 예정된 분들은 산정특례 등록 여부에 따라 수년 동안의 병원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방패는 병원비를 직접 줄여주는 방식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비용을 막아주는 구조입니다. 바로 요양구조의 변화입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국가는 병원에 오래 머무는 구조보다 집과 지역에서 돌봄을 받는 구조를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면 의료비뿐 아니라 간병비, 생활비까지 동시에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제가 돌봄과 방문 의료를 활용하면 비용은 줄어들고 삶의 질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잘 활용하면 요양병원 입소 시점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방패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그럼 실손보험은 이제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실손보험은 국가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보조수단으로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국가제도를 모르고 실손보험만 믿는 구조는 이제 위험합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보장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가제도를 먼저 활용하고 그 다음에 보험을 정리하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미 병원비로 노후가 무너지는 일을 막아줄 4가지 방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패들은 아는 사람만 사용합니다. 신청한 사람만 보호받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병원비 앞에서 무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제도를 먼저 챙기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필요한 보험만 남기십시오. 이 한 가지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차분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